네, 반갑습니다. 네, 진희선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요즘 뭐 부동산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지금 반대로죠.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해서 제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고요. 제가 2020년 6월에 퇴임했어요.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한참 집값이 뛸 때죠. 그때 엄청나게 뛸 때고 제가 부시장을 2년 했으니까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집값이 가장 많이 뛸 때였죠. 그래서 사실 주택정책,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은 대부분 국가정책이에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오면 뭐죠? 대개 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금융이 나오죠. 요 두 개가 이제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공급이 나오는데 이제 재정 부분. 나머지는 주거복지는 이렇게 이제 결을 달리하는 정책들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중앙정부 권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생활권을 운영하는, 생활권을 경영하는 지방정부에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구조는 그렇지 않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서울시 이제 파트너로 정부회의나 청와대 회의에 많이 참석을 해서 장관들, 차관들 또 청와대 수석들하고 부동산 대책을 2년 동안 논의해 왔었어요. 뭐 지금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뭐 여하튼 간에 제가 부시장 때 그렇게 부동산이 폭등을 해서 제가 좀 성찰하는 마음으로 부동산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때는 이제 현직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일주일마다 우리 발표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맨날 노심초사하고 그걸 이제 이번에 올랐으니까 무슨 대책을 내야 된다. 이번에 또 올랐으니까 뭘 내야 된다. 대책을 발표했더니 효과가 없다. 맨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밤낮으로. 퇴임을 하고 나니까 바로바로 즉각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멀리 내다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세계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추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노태우 정부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30년의 부동산 정책을 좀 한번 살펴보고 또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본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봤더니 우리 부동산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왜 강남으로 다 몰려들까 하는 거죠. 강남의 집값이 같은 서울이면서도 다른 지역의 두세 배가 비쌉니다. 그죠? 지금도 그래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이게 2000년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를 않았더라고요. 원래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강북이 집값이 비싼 게 훨씬 꽤 많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입니다. 그죠? 2000년 이후가 되면 아파트 가격이 저축 주거지보다가 두세 배가 올라가요.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죠. 그리고 그 쏠림이 더 강화되고 있고 이 블랙홀이 돼버린 강남 또 아파트 나라로 가는 이 현실 또 하나가 우리 국민 중 10명 중에 6명이 자기 집에 삽니다. 4명이 세입자예요. 서울은 반대입니다. 6명이 세입자, 4명이 자기 집. 물론 한 5% 정도는 내 집 전세 주고 자기가 또 새 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큰 틀에서. 근데 이게 통계가 잡힌 이후로 20년 동안 이 프로테지가 변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그동안 엄청난 주택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그럴까 하는 세 가지 문제를 집중 추적한 것이 이제 두 번째 권이고요. 이건 오늘 뭐 주제하고는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 빼가지고 용산으로 갔던 게 우리 도시나 건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이슈거리였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은 일본을 중심으로 최근에 동향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걸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태우 정부 때부터 30년간을 추적을 해봤다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때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죠. 그때 이제 삼저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불과 노태우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압축 성장 얘기를 하면 보통 박정희 정부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때는 1년에 막 2자릿수 성장률을 막 보이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워낙 못 살았어요. 그때 뭐 100불? GDP가 1인당. 그러니까 이 깨알이 굴러봐야 깨알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요때쯤 되면 눈덩이가 꽤 커지죠. 그래가지고 불과 요 시점, 1980년대 중반이 되면 5년 만에 뭐 GDP가 막 2배 오르고 이래요. 소득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유가가 떨어졌죠, 그때. 그 다음에 금리도 떨어졌죠. 저달러죠. 뭐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올라오죠. 그래서 노태우가 이제 200만 호 건설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게요. 쭉 집값이 거의 안정화돼요. 이제 노란색이 매매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거의 날로 먹었어요. 몇 프로죠? 2.3%. 2.3%라는 얘기는 실질 물가 지수까지 합치면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되게 물가가 한 3%에서 5% 또 쭉 올라가니까. 자, 근데 IMF가 와버리죠. IMF가 오고 나서 집값이 폭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66%. 김대중 정부 때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거의 국난을 해결해야 되는 IMF가 워낙 큰 위기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때는 또 뭉치죠. 돌반지 뭐니 결혼반지 다 모아가지고 3년 6개월인가요? 너무 빨리 또 IMF를 극복을 해버립니다. 2001년에 극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폭등을 하죠. 66%죠. 노태우 정부 때하고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이제 그치려나 했는데 또 올라가죠.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보다 적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정부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되게 사람이 이 수기나 한도라는 거 있어요. 탁 참자. 이제는 끝났겠지. 고통이 계속 오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섭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이때 온갖 규제들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를 온갖 규제를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것이 노태우 정부죠. 토지 공개념까지 도입이 돼가지고 택지 상한제니 뭐 한지세, 땅만 갖고 있고 건물 안 지으면 무조건 세금 내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요때에 비하면 좀 덜 하는데도 우리 기억에는 이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 이후는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죠. 외환위기 한번 오고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이명박 정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더 이상 집값 안 떨어집니다. 빚내서 집 사세요. 빚내서. 근데 어때요? 그거 발표하면 다음날 집값 떨어져. 그래서 또 온갖 그 긁어 모아가지고 규제 다 완화하고 뭐하고 해서 또 발표하잖아요. 그 다음날 또 떨어져. 그래서 이때 이제 하우스푸어가 나타난 거죠. 완전히 깡통 전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마이너스 4.5%. 이 물가 대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고, 이 떨어지는 속도하고 올라가는 속도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 5억이 10억 되면 100% 올랐다고 하고, 10억이 5억이 되면 50% 떨어졌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2배 빠르죠. 그래서 원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볼 때 잘 보셔야 돼. 제가 좀 이따 이제 지수를 얘기할 건데 지수는 다른 개념인데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반값이 나오고 말은 이렇게 4.5%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때 한 10.5% 올라요. 근데 이게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값이 했다고 보면 되죠. 여기 거의 10% 떨어졌다고 보면 되니까 10%니까 거의 반값이가 된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뭐 정체라고 봐야죠. 이게 가장 하락기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13년 8월쯤이 돼요. 이때가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촛불에다가 뭐 탄핵에다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막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17년부터. 그래서 5월에 정부가 들어서고 6월에 김현미 장관이 최초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부동산 안 오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안 오릅니다 하면 어때요? 그다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올랐죠? 58.6%. 그것도 뭐 선방했네요, 보면. 그죠? 근데 왜 이때 올랐죠? 자, 우리가 10년 만에 위기가 왔어요. 이때는 아까 삼저호황이라고 그랬었죠. 뭐 위기면서도, 기회면서도, 이때 5,000불에서 10,000불이 되는, 그때 중산층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주택 수요가 폭발을 해요. 제가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 3,000불에 4,000불 왔다 갔다 하던데, 제가 왜 베트남이 저렇게 중산층이 안 늘어날까? 일단 5,000불에서 10,000불 사이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가 양극화가 워낙 심해서 지금 중산층이 늘어나질 않으니까 부동산을 생각했던 분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IMF가 왔죠. 10년 후에 딱. 자, 2008년 10년 후에 정확하게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년 후에 뭔가 온다. 와, 이번에 오기만 해봐. 완전히 한몫 잡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부의 재편제가 일어납니다. 그죠?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잘 대비하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이번에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이걸 글로벌 리스크라고 그러는데요. 유가가 갑자기 폭락을 한다, 폭등을 한다, 금리가 내려가거나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리스크잖아요. 글로벌 리스크가 이번에는 코로나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도 풀고 금리도 낮추고 유동자금 생기고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뛴 거죠, 사실은. 자, 근데 재밌는 현상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면
뭐 보수는 규제를 완화하고 진보는 강화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르면 강하게 돼 있고 내리면 풀게 돼 있어요. 노태우, 이거 보수잖아요. 대표적인. 강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김영삼 정부, 이것도 보수였죠. 사실은. 그런데 이거 어때요? 부동산이 쫙 늘어지니까 있던 규제들 다 풀죠, 이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올라가니까 규제 강화하고 떨어지니까 규제 완화하고 뭐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요 5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부동산 가지고 온 나라가 이러느냐? 제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 원인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이걸 본 겁니다. 문자 출현. 문자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사유의 체계가 상징화되는 거죠. 기호화되는. 이게 바로 문자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옆 사람의 생각을 옛날에는 말로 하든지 막 몸으로 막 이래야 되는데 기호 상징으로 적어 놓으면 그게 누구나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래서 이 기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삶의 가장 중요한 게 순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자, A가 황소 머리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황소 머리를 잘라가지고 신에게 제의를 지내는 용으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배부르면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자는 곳이죠. 집이 옆으로 뉘어놓은 게 B죠. 그 다음에 모서리하고 창 이걸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대부분 숲 아니면 사막이었잖아요. 숲 언저리 저쪽에서 뭔가 촥 나타나는데 그것이 적이면 바로 제압을 해야죠. 먹거리면 바로 잡아서 먹어야 되고 나의 동료나 나의 가족이면 거기다 창 던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모서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안전을 얘기하는 거죠. 안전. 자, 먹고 배부르고 쉬고 안전하고 그럼 기쁜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호모사피엔스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큰일 난다 생각한 것이 멜서스라는 사람이 1800년대 내세운 게 인구론이에요. 이때 뭐가 있었죠? 1800년 전후에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늡니다. 이전에 1700년대는 5억이었어요. 전체 인구가. 1800이 되니까 2배가 늘어나고 10억이 됩니다. 먹거리는 별로 없어. 사회약자 돌보지 말고, 장애인도 돌보지 말고, 노인네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 이게 멜서스의 생각입니다. 뭐 참혹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그나마 지속 가능하다 이런 전제예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자, 지금 80억이에요. 이렇게 갈지는 이제 모르죠. 사실 인구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먹거리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여기서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해결이 돼버렸잖아요. 남는 게 B입니다. 자, 주택은 우리 인류 문명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난제죠. 이게 한편으로 재앙이죠, 재앙. 한편으로는 우리처럼 이제 도시건축을 산업으로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죠? 이건 이제 인류 문명이 계속 지속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아무리 무슨 뭐 AI가 뭐 하고, 챗GPT가 뭐 하고 하더라도 이 주택 문제만은 인류 문명이 있는 한 계속 가장 중요한 현안일 것이다. 우리가 뭐 부동산 정책, 주택 시장 막 혼재에 쓰죠, 사실은. 혼재에 쓰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동산의 문제죠. 주택은 뭐 물론 요즘 평당 단가가 꽤 오르긴 했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의 문제입니다. 토지는 어디서 갖고 올 수도 없고, 그죠? 강남이 25평이 25억, 지방이 25평이 3억. 이거 엎어치기 하면 되죠. 용적률 200%로 쳐서 하면 강남의 토지 평당 가격이 엄청난 거예요.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엎어치기 해보면 2억 2천만 원이 나와요. 지방은 500만 원이 나오고. 사실 우리가 상업지역만 높은 줄 아는데 아파트가 세팅이 지어지는 순간 그 가격은 엄청납니다. 자, 이제 동향으로 들어가서 가격을 한번 볼까요? 2021년 10월이 가장 고점으로 봅니다. 아까 우리가 저점을 2013년 8월이라고 그랬죠? 가장 고점을 봐야 때. 그래서 현재 가격이 좀 떨어졌죠. 한 21% 하락을 해서 지금 20년 7, 8월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건 우리 서울시 이제 주택시장에서 통계낸 건데 최근 2달간 약간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아직 무시해도 될 수치라고 보는데 현장에서는 아무튼 최근 2달간 이렇게 오른 것을 면밀히 들여다가 보고 있죠. 여기 빨간 게 서울시 거고요. 이 파란 게 KB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왜 이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각종 통계가 나오고 막 이런 것은 정말 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저 있을 때 맨날 이걸로 봤어요, 이걸로. KB 같은 경우는 물론 조사 방법도 좀 틀리긴 합니다만은 현장을 반영을 못해.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답답해가지고 가장 최근의 것을 잡자 그래서 서울형 실거래가 지수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어디가 많이 오르고 떨어졌느냐. 요거 이제 놔두시고 요걸 한번 보셔야 돼. 요거 가장 최근 상황이고. 요게 뭐죠? 동부권이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도심권, 동남권 어때요? 적게 오르고 적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남을 생각합니다만은 실제 평당 지수로 따지면 강북이 훨씬 컸다. 자, 요걸 한번 유심히 보셔야 돼. 아까 서울형 지수로 보니까 가장 고점이 21년 11월, 10월이었죠? KB로 보니까 7월이에요. 얼마 차이 나죠? 8개월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KB 지수 이걸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느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매달 평균 한 7,000에서 8,000건이 되는데 현재 어때요? 1,400건, 2,400건. 지금 아직도 여전히 이걸 회복을 못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거래량은 늘 살펴봐야 돼요. 어느 정도 막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거래량이 팍 줄어요.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있으면 또 줄이고 이 거래량이 올라가는 시점, 내려가는 시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